이런 식으로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해주면 좋고요. 30개 5세트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데 뱃살을 좀 줄이고 하체를 강화하시기 원하신다면 이 운동 한번 해보세요. 살을 뺐을 때 더 늙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이어트가 노화를 가속시킨 걸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식단을 제한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몸에서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고 몸의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파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몸의 변화보다 얼굴에서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얼굴에서의 변화는 얼굴 지방이 빠지게 됩니다. 얼굴 지방이 빠지다 보면 건조해지고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면서 수분이 쭉 빠지게 돼요. 이 수분이 빠지면서 주름도 지고 산화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딱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뭐 잠을 못 잤냐 아니면 피부가 이렇게 노화가 됐냐 나이가 10년은 더 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을 빼면 더 늙어 보일 수 있는 경우가 극단적인 다이어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하는 다이어트가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살을 빼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보통 저근육형 비만들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좀 봤는데 신체 능력이 많이 이렇게 낮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정상 체중이라도 지방을 좀 빼고 근육량을 올려야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체지방 측정기, 보통 인바디 제품 같은 경우들을 사용하는데 체지방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근육량에 비해서 지방량이 많게끔 나오는 표준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 범위에서 근육량이 적게끔 저근육형이 나오거나 표준 범위에서 지방이 많은 과체중에 있어서의 지방이 많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저근육형 비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게 되면은 보통 딱 봤을 때에도 정상 체중인 것 같은데 이분은 딱 인바디 체지방 측정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 정상 체중이 아니라 저근육형 비만이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이 많이 이렇게 딸리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좀 많은데요. 여성분들이 대체적인데 외형적으로는 옷을 입으면은 한 부위가 살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뒤나 엉덩이 옆 라인이나 엉덩이가 많이 이렇게 꺼지신 상태에서 배가 이렇게 허리둘레가 많거나 아랫배가 많이 나오거나 팔 뒤가 두껍거나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그쪽에다 여성분들 특히 그렇지만 지방을 많이 이제 쌓아 놓거든요. 근데 다른 부위는 얇지만 그런 부위가 두꺼우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왜? 근육이 적게 되면 몸에 지방을 많이 쌓아두게끔 나오는 시스템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근육형 비만인 분들은 외형적으로 그렇기도 하지만 신체적으로도 봤을 때 신체 검사, 일반 체력 검사 했을 때에도 푸시업 아니면 뭐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1200m, 1600m 오래 달리기 이런 것들을 다 뭐 유연성 테스트 다 검사해 보면은 평균 정도에서 보통 다 평균 이하 아니면 그 밑단계로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오시면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체력이 약해요. 그리고 신체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원하는 목표가 뱃살을 빼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근력 운동해야 된다는 거.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이 살이 찌지 않는 몸 상태로 만들고 근력 운동을 해야 몸이 피트하게끔 나오기 때문에 체지방이 빠지더라도 몸이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몸으로 피트하게끔 건강하게끔 나옵니다. 남자는 역삼각형, 여자는 호리병처럼 몸이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살 뺐는데 그냥 일자로 뚝 떨어지면 하나도 피트하지 않고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저근육형 비만인 분들은 신체 능력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근력 운동, 근력 운동 하시고 두 번째 유산소 운동과 식단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유연성 잘 키워 나가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운동을 해도 배는 그대로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뱃살과 내장 지방이 특히 안 빠지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활 습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생활 습관이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20대 나의 얼굴은 10대부터 20대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나의 얼굴, 내 몸이고요. 30대의 나의 모습도 20대부터 30대, 30대부터 40대도 내가 지금 중년에 있다면 중년의 나의 모습도 그 전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바로 보여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 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병력, 과거 이력,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스토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활 습관이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약을 주기적으로 복용을 많이 하고 이 약을 뭐 항생제든 소염제든 이런 것들이 몸에 계속 뭐 어디가 통증이 있거나 뭐 어디가 다쳐서 소화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을 계속 먹게 되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이 간의 해독 능력이나 간에 있어서의 그런
이 케파 자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해갖고 내가 몸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몸에 흡수가 잘 되고 세포에 잘 전달이 돼갖고 몸이 잘 만들어질까요? 간 기능이 약하고, 간 기능이 약하면 신장 기능도 약할 수 있고, 이 신장 기능도 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간과 신장이 약하면 수면 부족도 일어나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소화관에 있어서 소화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 몸을 이렇게 단백질을 잘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 만든다? 이 상태에 있어서의 내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판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한 1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상담하고 티칭해드리고 대화를 통해서 몸을 변화시켜 드렸을 때 대부분이 많은 상식을 다 갖고 계시는데 똑같아요. 식사 자체가 이 탄수화물 양이 많아요. 단백질은 진짜 적습니다. 단백질은 너무 적고 탄수화물 양이 많아요. 어느 날은 단백질 많은 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주일 루틴, 2주 루틴, 한 달 루틴을 봤을 때 탄수화물이 거의 80대요. 80에서 70%가 됩니다. 단백질은 정말 적어요. 먹는다? 그러면 지방이 많이 들어간 단백질이 아니라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단백질들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고, 이런 상태로 식사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과도한 탄수화물, 그리고 이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탄수화물인지 아닌지를 모르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드시면서 생활하다 있다 보니까 나는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쪄요?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리는 음식들을 드시고 있거나, 이런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고 있거나, 이렇게 음식들을 드시다 보니까 이 살이 많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뱃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액이 고혈당이 되면은 몸 안에 내장 지방으로 다 쌓이게 되거나 피하지만 배로 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당이 되지 않는 음식들을 선택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 습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생활 습관에서 음식을 먹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려요. 탄수화물을 드실 때 이 탄수화물이 보통 식이섬유와 당이 합쳐져서 탄수화물이 되는데, 식이섬유와 당에서 이 식이섬유를 제거하고 당만 있는 탄수화물은 드시지 마시라고. 식이섬유가 제거된 것들은 대체적으로 콜라, 사이다 같은 이런 음료들, 에너지 음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음료들, 그리고 밀가루는 이제 잘게 부수면은 식이섬유가 다 없어지거든요. 이 밀가루들, 이런 음식들, 그리고 떡, 면,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볶아 탄수화물이 아닌 그냥 뭐 쌀밥, 흰쌀밥 이런 것도 당을 엄청 올립니다. 이런 음식들, 그리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뭐 사탕,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는 음식들은 이 식이섬유가 없고 당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영양소를 딱 보면은, 음식 살 때 영양소를 보면은 탄수화물이라고 써 있기도 하지만 뒤에 당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뱃살로 많이 저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드실 때에도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탄수화물을 좀 먹어서 뱃살을 좀 안 찌우고 싶다 그러신다면 음식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음식 먹는 순서도 지방을 1번, 왜? 혈당이 많이 안 오르니까. 2번 바로 단백질, 3번 탄수화물,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전에 특급으로 0번은 채소입니다. 채소, 지방,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음식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쭉 드시면은 몸에서 혈당이 많이 안 오르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 지방이 잘 안 쌓이고 인슐린 분비도 이렇게 천천히 분비하면서 몸에 천천히 저장을 하게 됩니다. 급하게 저장하지 않고. 그렇게 고혈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드실 때는 에피타이저 식으로 야채나 이런 채소들로 이렇게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사를 해주시는 것이 뱃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고 뱃살이 잘 안 붙게 된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벽에 기대서 하는 운동이 내장 지방과 하체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자세가 효과적인 건가요? 벽에 기대서 내장 지방과 하체 근육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도움이 되는 건 벽을 기대고 하는 월시트, 벽을 기대고 하는 스쿼트입니다. 자, 편하게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유연성이 좀 힘든 분들은 앞꿈치를 옆으로 벌리거나 좀 더 다리를 벌려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1자로 놓고 등 대고, 손은 가슴에 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슴에 앞으로 놓고 그대로 앉습니다. 앉다가 무릎이 발 앞꿈치보다 많이 나오는 상태가 좀 유지가 된다면 좀 더 발을 앞으로 놓은 상태에서 앉습니다. 자, 90도까지 앉았다 일어나면 더 좋고요. 이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를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벌려진다 그러면 앞꿈치를 벌려서 좀 더 넓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됩니다.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그대로 90도까지 앉았다. 아직 무릎이 좀 아프다 그러면 45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45도부터 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는 90도까지 앉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사실 해주면 좋고요. 5세트씩, 30개 5세트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힘들다! 마찬가지로 3세트씩 30개씩. 이것도 힘들다! 처음엔 10개씩 3세트.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무릎이 안 좋으신데 뱃살을 좀 줄이고 하체를 강화하시기 원하신다면 이 운동 한번 해보세요. 잡고 그대로 앉습니다. 자, 이대로 1분간 하시면 됩니다. 1분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가 좀 잘 된다. 아니면 제대로 운동하고 싶다. 그럼 처음에 30초만 이 상태를 하고 일어나서 무릎이 안 좋으면 짧게만 앉습니다. 무릎이 좀 괜찮다. 더 앉고 싶다. 그럼 더 깊게 앉습니다. 깊게 20번 앉고 다시 잡고 30초 하면 되고요. 다시 두 번째, 다시 20번 하고 다시 30초. 자, 이 운동은 처음 시작할 때 30초간 하프 스쿼트로 잡고 하고 그 다음에 20번 하고 다시 30초간 하프 스쿼트로 잡고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한 세트. 이렇게 해서 아침 3세트, 저녁 3세트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게 되는 자세 중에서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자세는 어떤 건가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일을 하는 자세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다 이제 서서 하는 자세도 많이 있지만 의자에서 앉아서 하는 자세가 많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아니면 스마트폰을 서서 봐도 이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는 자세거든요. 이 말릴 수밖에 없는 자세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집중을 하면 집중을 할수록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약간 목을 이렇게 조금만 빼더라도 목에서 받는 이 스트레스, 이 목뼈, 이 경추 쪽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한 4kg에서 5kg 정도는 받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접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2kg에서 25kg 이상의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럼 목에 있는 스트레스가 바로 어깨로 가고 어깨에서 이 부분을 감당을 못하게 되면 바로 이 경추 디스크에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숙이다 보면은 허리까지 같이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요추 허리가 펴져야 되는데 허리까지 이렇게 굽어지게 돼요. 이런 굽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쭉 세워서 횡격막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가만히 있는 자세가 바른 자세긴 하지만 좀 이렇게 굽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자세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하셔야 될 첫 번째가 허리가 이렇게 후방 경사되어 있는 거를 다시 전방으로 돌릴 수 있게 골반을 이렇게 후방으로 돌리면서 허리를 아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허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고관절을 돌리면서 골반을 이렇게 후방 경사로 위로 올리면서 허리가 이렇게 펴지기만 하면 여기 어깨는 앞으로 이렇게 라운드 숄더식으로 앞으로 가질 않아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편하게 뒤로 후방 경사식으로 골반이 전방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깨는 말린 형태로 가게 되고 고개는 집중하기 위해서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이렇게 허리를 쭉 펴서 할 수 있는 자세로 허리 쪽에다가 쿠션을 대거나 좀 그런 의자들을 좀 앉으셔서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어깨는 펴지고 고개도 앞으로 나가는 게 더 불편해져요. 근데 그렇게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 어깨, 허리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다시 아픈 이유가 뭔가요? 증상은 치료했지만 그 다음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물리치료 받고 나서 통증 괜찮아졌어. 어깨 통증 있었는데 받고 나니까 좀 시원해졌어. 괜찮은 것 같아. 자, 일 시작. 어깨 앞으로 라운드 숄더, 고개 앞으로 숙이면서 1시간만 딱 하면 다시 안 좋아. 이게 반복 패턴입니다. 이 반복 패턴이 되지 않게끔 치료하면서도 내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도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라운드 숄더의 예를 들자면 앞으로 몸이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이제 펴줘야 된다. 그러면 등만 쭉 펴줬다. 끝?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앞에 있는 가슴 앞쪽에 있는 이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 이런 근육도 쭉 펴줘갖고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단축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후적인 관리, 운동적인 관리, 평상시 자세적인 관리 이런 걸 통해서 해준다면은 통증이 재발되는 위험 요소가 줄어들고 앞으로도 좀 윤택하게 생활할 수가 있을 텐데 아플 때만 사실 간절할 때만 찾는 거죠. 간절할 때만 통증 줄이기 위해서 병원 가고 통증 줄이기 위해서 물리치료 다니고 통증 줄었네 갑자기 몸을 그냥 관가해버려요. 퍼스트로 해갖고 내 우선순위를 첫 번째 해놓고 이걸 다 해놓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통증이 주니까 또 괜찮아져서 이렇게 가요. 그럼 나중에 또다시 아프면 또 똑같이 병원을 가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반복되는 패턴을 줄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습관을 조금 변형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사후 관리적인 기본적인 운동에 있어서 정확한 운동들을 좀 하셔갖고 통증을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보다 호흡이 먼저다라고 하셨는데요. 호흡 하나로 정말 혈액순환이나 통증이 달라질 수 있나요? 보통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코로 호흡을 하면 너무 좋은데 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 하게 되면은 호흡이 이 뇌까지 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게 소화관 밑에까지 호흡을 해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양은 짧을 수밖에 없고,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 목 근육만 많이 사용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뇌까지 숨이 들어갈 수 있어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필터들 한 3개 정도에 있는 이 얼굴 쪽에 있는 필터들을 통해서 뇌까지 올라가니까 뇌에 열이 받아서 가동되는 뇌의 열도 식혀주고, 머리도 잘 들어가고, 두통도 없어지고, 그리고 횡격막, 이 횡격막 자체가 코로 숨을 쉬어야지만 이 들어 마실 때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폐는 좀 작아지고 횡격막은 올라오고, 내뱉을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폐가 쭉 넓혀지면서 쭉 넓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소화 기능도 되게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횡격막에 있어서 그 사이에 위가 이렇게 위관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맥이나 아니면 이제 동맥 혈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런 신경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만 쉬게 되면은 어깨만 들썩들썩 목으로만 사용을 한다는 건데, 그러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우선 안 돼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럼 소화 능력 떨어지는 게 1번. 그 다음에 소화 능력도 떨어지는 거에다가 기본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소화관,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잘 움직여야지만 내 몸에서 흡수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 혈액순환도 잘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 호흡하는 이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 호흡법만 바꿔도 틀리다는 건 뭐냐면, 호흡만 잘해도 근육량이 좋아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두통이나 머리의 회전력도 되게 빨라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복식 호흡은 한 6초 정도는 코로 들이마셨다가, 코로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입으로 코랑 같이 내뱉으면서 배가 들어가고, 들어마셨다가 다시 입으로 후 내뱉고, 6초 이 시스템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운동을 할 때나 걷기, 뛰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고요. 하다 보면 입으로 할 수밖에 없고, 걷기,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근력 운동들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량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내뱉어야 되는 이런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티킹 포인트, 숨을 참는 구간에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웜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복식 호흡을 해주는 것이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뇌도 기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두통도 없어지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기 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통증 잡아주는 운동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좋은 운동들이 많지만 자기 전에 딱 이 3가지 운동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운동이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운동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 동작을 하게 되면 2주만 지나면 고관절, 그 다음에 허리 통증, 그 다음 목 통증 많이 좋아집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이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이 엉덩이 위쪽, 이 골반 끝에 손바닥 위쪽을 딱 대고 팔꿈치를 모으면서 올라갑니다. 팔꿈치를 모으면서 올라간 상태에서 이대로 골반 앞으로 밀면서 고관절을 펴준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10초 유지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 둘 올라오면서 팔꿈치 모으면서 견갑골 모아주고, 그 다음에 고개 뒤로 젖히면서 골반을 밀면서, 팔로 골반을 밀면서 그 다음에 고관절을 펴줍니다. 이 동작 첫 번째. 두 번째 동작, 장요근 스트레칭. 발 앞으로 이렇게 앞구비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 손을 여기 잡아도 되고요. 편하게 옆에 잡을 때가 있으면 편히 잡으셔도 됩니다. 뭐 의자가 있으면 의자 잡아도 되고요. 균형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잡고 그대로 몸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몸을 앞으로 밀어서 이쪽 고관절과 이쪽에 있는 장요근이 유연하게끔 쭉 늘려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하고 다시 원상태로 왔다가 다시 10초 정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장요근 고관절 스트레칭. 그 다음 맨 마지막 코브라 포즈. 엎드려서 자, 두 손 앞에 놔두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스핑크스 포즈 하나, 코브라 포즈 하나. 자, 스핑크스 포즈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거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상태고, 여기서 더 유연성이 있고 통증이 좀 없다 이런 분들은 펴서 고개 들고 코브라 포즈. 허리에 있는 요추와
목에 있는 경추까지 쭉 스트레칭 해주고 복근 이완시켜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씩 3회. 이 동작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말려있는 등, 굽혀있는 허리, 다 허리 통증, 목 통증,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해주면 너무 좋고, 한 번 할 때 한 동작에 10초, 10초, 10초 3번, 10초, 10초, 10초 3번. 그래서 세 동작을 3세트로 10초씩 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저녁이 되면 배가 많이 고파서 이제 허기가 지기 마련인데, 저녁에는 실상 기름진 음식이나 이렇게 단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밀가루, 이런 액상가당이 첨가된 음료 같은 음식들은 정말 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은 좀 많이 느낄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저녁이 되면 허기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술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술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술을 먹게 되면 이제 좀 다음날 좀 많이 이렇게 허기가 더 많이 지고 혈당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 음식이 더 많이 이제 땡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녁에는 혈당을 많이 높이는 음식,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많이 높이는 음식이 진짜 정말 안 좋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외적으로는 트랜스 지방, 이제 가공된 지방들로 음식을 만든 식품들이 정말 좀 안 좋고, 그런 것들만 좀 자제해 주면은 좋습니다. 그래도 좀 먹어도 좀 될 수 있는 음식들은,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창 저도 다이어트 한 적이 있는데, 다이어트 했을 때 저녁에 와서 이제 좀 살을 빼고 싶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삶은 달걀 같은 경우도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계란찜 같은 경우도 좀 해먹고, 그런 것도 괜찮았고, 단백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두부나 두부 이런 것도 사실 좀 좋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혈당을 많이 안 올리기 때문에 먹으면은 살이 잘 많이 안 쪄요. 근데 대신에 또 많이 먹으면 이게 살이 또 많이 붓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기가 좀 찰 정도의 양으로, 자기가 딱 봤을 때 찰 정도의 양으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밖에 정말 극단적으로 좀 살을 빼야 된다 그럴 때에는 당근도 좋고요, 이제 오이도 좋습니다. 이제 당근 같은 경우도 저녁에 수분이 많아서 저녁에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순간적으로 포만감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이제 먹고 그냥 좀 바로 좀 주무셔도 괜찮고요. 당근도 먹어도 좀 좋습니다. 대신 둘 같이 먹으면 이게 서로 이제 영양소가 싸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피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밤에 먹으면 무조건 살이 찐다고 하는데 야식으로 먹어도 괜찮은 음식도 있을까요? 피해야 될 음식은, 우선 오후에 이제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나서 저녁에 들어오면 허기가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배가 고픈 것보다 뇌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갖고 배가 고프게끔 내 몸 상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보상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때 좀 이렇게 좀 강한 음식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짜고 맵고 달고 이런 음식들은 사실 중국 요리도 될 수 있고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게 나쁜 음식이 아니라 저녁에 먹으면 살이 많이 찌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조금 살이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찔 수밖에 없고, 그 음식 중에서도 밀가루, 혈당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밀가루가 또 많이 살을 찌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거, 가공류 있잖아요. 소세지 같은 것들, 이런 가공류들이 살을 더 많이 찌우게 만듭니다. 피자, 햄버거, 이런 정크푸드 같은 경우. 근데 저녁이 되면 사실 뭐 곱창이든 이런 치킨이든 이 트랜스 지방이나 아니면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몸에서는 이제 많이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살을 뺄 수 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뺀다기보다 살을 잘 안 찔 수 있는 음식들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몸이 지쳐서 채워져야 될 영양소의 순수 단백질인 뭐 계란, 달걀 이런 거 좋고요. 두부나 연두부 뭐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도 따뜻하게 해서 어느 정도 한 100ml 정도 따뜻하게 해서 천천히 드셔주는 것도 괜찮고요. 유지방이긴 하지만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좀 살을 급격하게 빼겠다고 한다면 이제 뭐 오이나 이제 당근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한창 다이어트하고 뭐 보디빌딩 같은 이제 시합도 나가보고 막 15년, 20년 전에 막 이렇게 나가봤을 때는 그때 이제 극단적으로 뺄 때 저도 오이나 당근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오이, 당근이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게, 영양소가 싸우지 않게 하루는 오이, 하루는 당근 뭐 이런 식으로 드셔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래도 조금 단 걸 먹고 싶다 그럼 말린 과일 뭐 이런 것도 드셔도 되는데 소량으로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 뭐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방울토마토 채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도 좋고, 바나나도 뭐 소량으로 드셔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셔준다면 아무래도 저녁에는 살이 덜 찔 수 있는 상태로
식으로 가실 수 있어요. 다이어트에 식후 혈당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사를 하고 났을 때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위에서 이제 쪼갭니다. 위에서 쪼개서 영양소로 들어가기도 쪼갭니다. 이제 쪼개갖고 다시 소장으로 가요. 소장으로 가서 또 잘게 부습니다. 잘게 부수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마지막 대장에서 수분을 쭉 빨아들입니다. 이런 과정이 적게는 1시간 반에도 2시간, 많게는 4시간에도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음식을 쪼개갖고 혈관으로 쭉 가서 이 혈관에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로 이렇게 쭉 영양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음식을 먹고 혈관에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에서 고혈당이 됩니다. 이 혈액이 이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몸의 세포에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고혈당이 돼요. 이 고혈당이 되다 보니까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호기전으로 세포에도 각 세포, 근육세포, 뼈세포 다 저장을 하지만 나머지 세포들은 보호기전으로 내장지방이나 이런 피하지방에다 지방을 다 저장을 해요. 근데 이런 지방을 저장할 때 인슐린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혈당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그 다음 훅 갑자기 혈당이 최고치로 올라갔다 훅 떨어지면 바로 인슐린도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인슐린에 있어서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다 보면은 더 많이 살이 찌게 되고 과도하게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이제 이런 음식들은 사실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채소, 이런 음식들을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식후에 있어서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에는 식후 10분 정도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안에는 걷거나 가벼운 체조나 아니면 스트레칭이나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혈당이 안정화돼서 살이 안 찌고요. 그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 되면은 혈당이 최고치로 올라가요. 그때가 몸에서 이제 저장이 막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지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은 혈당이 떨어졌을 때쯤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운동을 해서 내 몸에 있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 자체를 많이 써주고 몸에 있는 글리코겐 같은 이런 에너지를 많이 써줘서 살을 쭉 빼주는 과정을 해줬을 때 몸이 이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혈당이 높지 않게끔 그리고 인슐린도 그만큼 많이 분비하지 않게끔 몸이 정상화됩니다.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법이 있을까요? 사실 안정시킬 때 간단한 운동법은 우리가 서서 그냥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서서 체조 같은 경우 아니면 앉아서 하는 운동들 아니면 벽에서 하는 운동들 뭐 말로 표현하자면 벽에서 하는 벽 스쿼트, 월sit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왜냐면 관절에 무리도 없으면서 체중을 부하를 나한테 주면서 큰 근육인 허벅지 엉덩이 운동들 이런 운동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허벅지 엉덩이 운동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하다 보면 몸에 있는 혈당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혈액에 있는 포도당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포도당도 많이 사용한 반면 몸에 있는 글리코겐에 있는 에너지 그 다음 간에 있는 에너지 이런 글리코겐들을 쪼개갖고 또 혈관으로 가서 혈액이 몸으로 또 포도당으로 해갖고 에너지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벽에서 하는 안전하고 할 수 있는 벽 스쿼트 이런 거 좋고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는 의자 스쿼트 의자를 잡고 이제 버티면서 해주는 뭐 스테이틱 스쿼트 아니면 이제 의자 잡고 다리를 옆으로 벌렸다 아니면 의자 잡고 런지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몸에서 활동량이 큰 운동들, 그러니까 하체를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체 스트레칭이나 상체 운동들을 이렇게 병행해 준다면 사실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식후 혈당을 낮추기에 도움이 되는 여러 운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꼽자면 그냥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릎에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고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자 앞에 쓴 상태에서 앉으면서 그냥 편하게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시면 돼요. 손은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내리고 올렸다 앞으로 나란히 했다 내리고 손을 앞으로 나란히 했다 내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 혈당을 낮추기에 활동량이 많으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잘하시는 분들은 앉기 전에 바로 올라오셔도 되고요. 더 잘하신다면 의자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 5세트 정도 5세트를 30번씩 5세트 만약에 힘들다 30번씩 3세트 더 힘들다 20번씩 3세트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종류인가요? 뱃살 내장 지방을 줄이는 운동은 전신 유산소성 근력 운동입니다. 자, 전신 유산소성 근력 운동은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호흡이 원활하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숨을 쉬면서 할 수 있는 전신 유산소성 근력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서서 점핑잭 같이 옆으로 팔벌뛰기 같은 운동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다리 들면서 박수치기 이런 운동이나 아니면 목도리 도마뱀 같은 운동이나 이런 전신을 이용하면서 계속 몸을 움직여주면서 하는 운동들이 뱃살 내장 지방을 뺄 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했다가 쉬었다가 1분 했다 쉬었다가 1분 했다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도움은 되지 않고요. 좀 쭉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 1, 2분 쉬고 한 번에 5분, 10분 정도 하고 1, 2분 쉬고 이 정도는 사실 되게 좋습니다. 대신에 노약자나 초보자나 몸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아무래도 약간 좀 조심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분부터 그 다음 2분, 3분, 4분, 5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중년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중년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할 게 너무 많은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근육량 늘려야 된다는 거. 왜냐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이제 20대 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중년 30대 중반 되면은 이제 기초대사량이 연 1%씩 쭉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지만 40대가 되면 더 많이 이렇게 50대가 되면 더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근육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뼈의 밀도도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뼈의 밀도가 감소하면 무기질부터 해갖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마그네슘, 임, 칼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합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육을 합성시키고 탄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무기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뼈의 밀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든다. 근육량이 줄어든다? 곧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근육량 5kg가 빠지면 뼈의 밀도가 1kg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됐을 때 30대 중반이나 20대 중반으로 따졌을 때에는 우리 몸이 신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노화가 된다는 느낌, 몸이 잘 안 움직여지고 옛날 같지 않다는 그런 본인의 신체 능력은 바로 여기서 기반된 거거든요. 유산소 운동은 너무너무 좋지만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연근 저축하듯이 내 몸을 중년에 잘 만들어 놔야지. 이런 청소년 때 운동하셔갖고 성인까지 20대 30대까지 운동을 잘 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좀 덜 할 수 있지만 잘 안 해놨다가 중년 돼서 갑자기 신체적 노화로 인해서 질병이 오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오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분명 여기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년에서 첫 번째 신호가 왔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을 이제 향상시켜 갖고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보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 갖고 그게 유지하면서 최대한 근육을 안 까먹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노후가 돼서 근육량 만들어야 된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이 생리학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영양학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꼭 중년부터는 근력 운동이 첫 번째다라는 거를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년부터는 20대, 30대도 하면 너무 좋지만 중년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복 상태 유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되는데요. 이제 저녁 식사를 보통 6시에서 7시 먹으면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공복 상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은 몸에서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옵니다. 인슐린이 안 나오고 혈당도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슐린도 나오지 않고 혈당도 나오지 않은 상태를 만들게 되면은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이제 발생되게 돼요. 간에서 케토시스라고 하는 몸의 신체적 상태가 되기 위한 초입 단계인데 몸에서 탄수화물만 계속 분해하다가 이제 몸에서 위험 신호가 오니까 이제 지방을 막 분해합니다. 간에서 지방도 이제 분해하고 이런 지방을 분해해서 이 지방을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몸에서 이제 신체적 능력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2시간부터 그렇게 되고 보통 12시간부터 이제 한 16시 되면은 몸에서 자가 포식이 일어나면서 나쁜 세포가 좋은 세포에 의해서 나쁜 세포가 이제 이렇게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정화되는 상황이 돼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지방이 잘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혈당이 오르지도 않고 그 다음 혈당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슐린은 분비하지 않고 인슐린이 분비하지 않으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안 생기고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갖다 쓰니까
너무너무 지방이 잘 빠지는 현상, 이런 현상을 잘 만들어준 상태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주기적으로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꼭꼭 섭취해 주시면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그리고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일주일만 지나도 몸 상태가 틀려져. 아, 내가 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 느낌 분명히 드실 거예요. 한 달 지나면 통증들도 없어져요. 정말 신기합니다. 공복 유지했을 때 성장 호르몬도 분비가 훨씬 좋아져요. 잠잘 때 아이들 키 크게 하려고 막 먹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맞기도 하지만 사람마다 이제 DNA가 틀려서 맞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공복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훨씬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낮보다 낮에 한 20% 분비된다면 잠자는 시간 60에서 80%가 분비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공복 유지를 했을 때 몸이 훨씬 빠르게 성장한다. 대신 공복 계속 유지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아침 일찍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유기적으로 잘 해주고 분명히 영양소,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잘 섭취해서 몸 상태를 유지해주면 진짜 신경 안 쓰고 살이 쭉쭉 빠져나가면서 근육이 이제 탄성력이 붙어갖고 근육량도 좋아지고 신체적 능력이 좋아져요. 단 여기서 운동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근력 운동 1번, 2번은 유산소 운동,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정말 중요합니다. 요요가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요요가 없으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극단적인 식사 제한이겠죠. 대부분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한해서 다이어트를 대부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멀리 못 갑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한 15년 정도를 평생 살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 15년 동안 다이어트하는 기간을 좀 하지 말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한 번만 잘 세팅을 해서 이 습관적인 루틴만 잘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어떤 다이어트를 하는 단기 다이어트나 아니면은 식사량을 확 줄여서 내가 체중에 맞게끔 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바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요요 현상이 안 일어나게 하게끔 하는 방법들은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을 꼭 해주시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추천드려요. 물론 키토시스 이제 뭐 1인 1식 다이어트 너무 좋거든요. 이 다이어트도 너무 좋은데 이거는 이제 평생 그렇게 하실 거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근육량이 적은데 그렇게 하시면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선은 정상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아침, 저녁 이렇게끔 식사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언제, 얼마만큼,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를 언제, 얼마만큼,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녁부터 해서 아침 시간까지 공복을 유지하고 나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할 때는 보통 6시에서 8시 사이 식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먹는 식사는 몸에서 흡수가 정말 잘 돼요. 왜? 공복 시간이 길었으니까 먹으면 바로 흡수가 쭉 됩니다. 그리고 살로 잘 안 쪄요. 많이 안 찝니다. 왜냐하면 오후 시간 동안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먹은 식사가 오후 동안 활동하는 모든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머리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대신 이제 단백질을 잘 몸에 자기의 양에 맞게끔 몸 상태에 맞게끔 단백질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임금처럼 좀 드시는 게 좋고 점심은 보통 뭐 저 12시나 1시 정도 드시니까 그 시간대에 드시면 되는데 점심은 좀 이렇게 신화처럼 드시는 게 좋고 이제 저녁은 5시에서 6시 길면 7시에 드시겠죠. 이 6시, 7시 이때 먹을 때는 거지처럼 이제 좀 거지처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공복 유지를 해주시면 요요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드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텀을 4시간에서 보통 6시간 텀을 드시는 게 좋아요. 왜? 인슐린이 나와서 분비되고 저장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려요. 이 2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들을 2시간만 예를 들어서 2시간마다 막 계속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인슐린이 계속 나오면 살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부들이 이제 약간 겪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안 먹는데 살이 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분들은 몸 상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먹었을 때 그렇게 먹어도 되는 분이 있는 반면 대체적으로 주부들은 활동량도 적고 운동도 적게 하고 육아도 준비하고 산후적인 부분들이 인해서 체중 불어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먹겠다고 해서 조금씩 계속 주워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주워 먹을 때 닭가슴살을 주워 먹겠어요? 아니면 뭐 단백질인 두부만 주워 먹겠어요? 아니면 식물성인? 아니면 생선을 먹겠어요? 아니면 고기를 먹겠어요? 아닙니다. 간편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단당류들, 뭐 과일도 될 수 있고 떡도 될 수 있고 밀가루 특히 빵 이런 거 조금씩 먹는데 이거 당 계속 올리거든요. 혈당 계속 올라가고 인슐린 계속 분비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계속 인슐린이 계속 나오니까 인슐린에 있어서 계속 이 혈액에 있는 농도가 짙어지니까 얘는 계속 몸 안에 저장해갖고 위험 신호를 적게 만들려고 몸 안에 저장을 하니까 내장 지방이 점점 불어나고 내장지방이 불어나니까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지니까 계속 혈당은 높아지고 살은 계속 찌는 시스템이 돼서 나중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까지 오고 심지어는 당뇨까지 오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주 먹는 건 좋은데 어떤 음식을 먹냐가 사실은 중요하고요. 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을 먹겠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근육 대비 지방이 많다면 저근육형 비만이든지 근육이 있더라도 지방이 많다면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 4시간에서 8시간을 유지해주고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끔 혈당이 오르지 않게끔 계속 만들어줘야지 몸에서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연소시켜갖고 지방을 분해하게끔 만드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최적화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최적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을 빼려고 한다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제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 상태를 최적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에 공복 상태 유지, 4시간에 8시간 공복 상태 유지, 이게 제일 중요한 1번. 거기다 플러스 근력 운동을 하고 근육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점점 탄선력이 좋아지고 근육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각 어깨 공장, 팔 공장, 뭐 여기 전완 공장, 뭐 가슴 공장, 하체 공장들이 점점 커지면 거기다가 또 당을 갖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커지면 당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심장도 비대해지고 안에 있는 장기들도 더 근육량이 늘고 더 혈액순환도 잘 되게끔 소화 기능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몸의 최적화 상태가 됐을 때 살이 더 잘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사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 모으듯이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 같은데 1 더하기 1이 3이 되고요. 3 더하기 3이 6이 될 것 같은데 3 더하기 3이 9가 됩니다. 9 더하기 9가 18이 될 것 같은데 9 더하기 9가 30이 돼요. 이게 점점 점징적으로 그냥 치고 올라가요. 그 몸 상태를 만들기까지 보통 15일에서 30일이 걸려요. 이 15일에서 30일에 대한 공복 상태 유지,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병행을 하신다면 한 일주일만 지나도 몸에 확 느껴지고요. 2주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시스템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몸에서 세포 자체가 이 장기들은 보통 약간의 기간은 틀릴 수 있지만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에 세포가 리셋돼요. 그리고 몸에 있는 근육부터 해서 근골격 이런 세포들도 한 달 정도 내외로 해서 리셋됩니다. 이 리셋되는 과정으로 통해서 몸이 계속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 변환이 되는 시스템이 되려면 2주 정도 그런 식으로 보내고 그 다음 한 달 정도 딱 보냈을 때부터 가속도가 이렇게 붙어 나가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내가 하겠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말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는 천천히 한 달, 2달, 3달 정도 내 몸을 최적화를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유지하시면 되세요. 욕심이 생긴다? 근육량을 더 만들고 지방을 더 줄이고 그래서 6개월, 1년 정도의 내 몸을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몸 상태를 유지하시면 살이 잘 안 찌는 몸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조금 빨리 1주, 2주 동안 빠르게끔 내가 살을 빼려고 식단을 줄이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줄이거나 운동도 안 하고 조금씩밖에 주워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살이 안 빠진다는 식으로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피부도 노화가 일어나고 주름도 가속화돼요. 주름도 지고 건조한 피부가 되고 이런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몸에서도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몸에 있는 면역력도 훨씬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는 몸의 파괴고 파괴는 몸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몸에 영향을 미쳐갖고 요요 현상으로 나게끔 몸 상태를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몸 상태를 좋게 만들으셔갖고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만족된다 하고 유지하시는 루틴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50대 이후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도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50대 이후에는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운동들을 하면 사실 좀 무리가 갈 수 있고요.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 상태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근육량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육량을 증가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내 몸을 잘 관리하신 분들은 50대가 되더라도
허리를 좀 굽히거나 무릎을 굽히거나 좀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들도 하셔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깊게 앉거나 아니면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많이 굽히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이 무릎과 허리와 이 목과 이런 자세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무조건 오게 되거든요. 특히 무릎, 허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몸 상태가 굽히는 게 좀 힘드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엎드릴 때 데드리프트, 이 데드리프트 처음 하시는 분들,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이 하면 허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면 너무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그냥 크런치를 하면 되는데 이거 근지구력 측정을 하기 위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복근 운동한다고 윗몸 일으키기 하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목과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수건을 이용해서 복부만 운동할 수 있는 크런치, 목에 부담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허리에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크런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몸 상태가 좋으신 분들, 평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데드리프트 운동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가 아치가 된 상태에서 엎드리는 정확하게 배워서 엎드리는 자세로 해주시는 게 등 전체를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깨도 펴지고 등도 펴지고 그리고 몸 전체가 뒤로 이렇게 쭉 펴질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목도 허리도 이렇게 펴질 수 있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는 정말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스쿼트를 처음 하실 때 힘드시다면 의자 잡고 스쿼트를 하시거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를 하시거나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를 처음 시작해갖고 내 몸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체 근력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나 무릎 다 똑같은데요. 중력을 받고 운동을 해야지만 근육량이 좋아지거든요. 중력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근육량이 상승하기가 근육의 텐션, 근육의 탄성력이 좋아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받고 운동을 해야지 허리가 튼튼해진다는 건 내 몸의 중력을 계속 받게끔 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부분은 또 특히 스쿼트 같은 경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무릎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하시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앉아서 하거나 누워서 하셔야 되겠지만 좀 무릎에 부담이 되고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스쿼트 같은 경우가 도움이 많이 된다. 왜냐하면 무릎에는 사실상 근육의 연부 조직이 이렇게 다 있지 않고 그냥 뼈하고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무릎을 좋게 만들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무릎을 좋게 만들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건 무릎을 붙잡고 있는 근육들, 이 근육들이 무릎을 옆에서 이렇게 어시스트 해줘갖고 무릎이 편해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 앞 허벅지 대퇴사두근과 그 다음에 이 종아리 근육 그리고 뒤 허벅지 햄스트링 이 부분들이 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쿼트만한 것이 또 없어요. 스쿼트 또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무릎에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앉아서 하는 무릎 다리 들어 올리기 레그 익스텐션, 누워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 그냥 누워서 다리 들어 올렸다 내리는 레그레어, 한 발로 하는 레그레이즈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어쨌거나 우리는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걸어 다녀야지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 뼈도 좋아지고 심혈관계 질환도 좋아지거든요. 걷기 위해서 누워서 앉아서 서서 그 다음에 약간 빨리 걸으면서 그 다음 뛰면서까지 돼야지만 건강한 신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0대 이후에 한국인들 건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활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생활습관. 과다한 나트륨 섭취, 과다한 당 섭취 이런 음식들을 우리는 그냥 20, 30대에는 모르고 먹었던 음식들이 그때는 살이 안 쪘으니까 그냥 편하게 먹었던 음식들이 40, 50대 되다 보면은 기초대사량은 떨어지고 근골격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몸에서 살은 더 많이 찌고 살이 많이 찌면서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고 계속 앉게 되고 누워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중년 50대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내장 지방을 빼거나 체지방을 뺄 때 이런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알파 수용체라고 하는 것과 베타 수용체들이 있는데 중년이 됐을 때 제일 고민은 아마 뱃살일 겁니다. 이 뱃살, 허리둘레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가 고민이 되고 허리둘레가 늘어나니까 허리, 무릎 다 아프거든요. 어깨. 이 허리둘레가 줄면은 통증 줄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내장지방은 그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내장지방은 이 베타 수용체가 많고요. 체지방, 이
피하 지방, 이게 허벅지나 뱃살이나 엉덩이 뒤쪽에 들어가는 거는 알파 수용체가 많습니다. 알파 수용체는 지방이 잘 이렇게 안 빠지는 수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타 수용체는 지방이 잘 빠지는 수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조절만 잘하고 운동만 하면 뱃살이 빠지는데, 뱃살 중에서 어디가 더 잘 빠지냐면 내장 지방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은 천천히 빠져요. 왜냐하면 피하 지방에 알파 수용체가 많고 내장 지방엔 베타 수용체가 많고, 그리고 세포 자체에 있는 지방 크기에도 내장 지방의 크기가 훨씬 크고요. 체지방, 피하 지방에 있는 게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1, 2주만 운동해도 남성분들은 내장 지방이 사실 많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1, 2주 운동하면 좀 티가 나요. 뱃살이 쭉 줄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내장 지방보다는 엉덩이나 허벅지 뒤, 이 뱃살, 허리살, 팔뚝살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피하 지방이 빠지는 속도 자체가 늦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좀 그게 더뎌지게 느껴져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20, 30대에는 못 느끼는 현상들인데 40, 50대 되다 보면은 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에 있어서 나는 왜 살이 잘 안 빠져요? 왜 티가 안 나요? 막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근육이 많아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더 많이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도 있는 반면에 신체 골격상 그리고 이런 호르몬적인 부분도 포함 다 해서 남성분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쉽게 1, 2주만 해도 티가 좀 잘 나고, 여성분들은 1, 2주만 하더라도 티가 덜 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년 이후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건강 습관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중년 이후에 이제 20, 30대와는 틀리게 신체적 능력이 좋다면 바로 밖에서 사람들과 뛰어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거나 레저를 보내거나 할 텐데, 중년 이후에 조금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은 그냥 운동이 걷기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건 걷기가 아니라 이게 숨이 이렇게 가빠야 되는 거거든요. 숨이 가쁘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 배출될수록 신체적인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걷기식으로 한다. 이게 잘못된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식후에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혈당을 올리지 않게끔, 인슐린이 올리지 않게끔, 내 몸에 지방이 잘 안 쌓이게끔 신체적으로 그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그냥 운동을 걷기식으로 한다? 이거는 사실상 운동이 아니라 그냥 신체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이 가쁘게끔 운동할 수 있게끔 하루에 10분 이상 가쁘게끔 해주시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많다 그럼 30분, 더 많다 1시간 이렇게 늘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숨이 가빠야지만, 탄수화물의 양이 많이 나가야지만 몸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땀이 나게 되어 있고요. 땀이 나게 되려면 그냥 천천히 걷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호흡이 원활하게 있는 상태에서 한다? 이거는 그냥 신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운동만은 추천하고 싶다 하는 간단한 운동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상생활 중에서 꼭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적인 거 하나. 두 번째, 무릎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하나. 이 두 가지는 중년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스트레칭,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 동작인데, 의자에서 하는 겁니다. 의자에서 두 팔을 양옆으로 이렇게 펼치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가 이렇게 말린 상태가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전방경사를 만들어주고, 골반을 뒤로 후방으로 돌리면서 전방경사를 만들어주고, 견갑골이 모이게끔 하면서 붙여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엄지를 뒤로 제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더 높아지고 가슴이 펴지면서 말린 등이 쭉 펴집니다. 허리도 좋아지고 경추도 좋아지고. 자, 이 자세를 20초씩 3회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20초씩 3회. 아침, 점심, 저녁. 키포인트, 엄지를 뒤로 제껴주는 겁니다. 펼쳐서. 그래서 견갑골을 모아주고, 그래야지만 목에 있는 경추와 허리에 있는 요추가 척추에 있어서 C자라인이 딱, 역C자라인이 딱 이루어집니다. 이 흉추 빼놓고 목과 허리만 역C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목 통증 줄고, 어깨 통증 줄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년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게 가장 편하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 다리, 그냥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렸다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옆에 이렇게 잡고 편하게 다리 이렇게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렸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운동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허벅지 뒤에 있는 햄스트링이 이완이 되면서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강화되면서 무릎이 안정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한 3세트 정도 20번씩 아침, 저녁으로 꼭 해주시면 무릎이 예전하고 정말 틀리게 정말 편해질 겁니다. 뒤에 있는 허벅지 뒷근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오금에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림프순환도 원활해지게 되겁니다. 무릎 통증이 또 줄어들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허벅지가 강화되면서 무릎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진다고들 하는데요. 중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경고 신호가 있을까요? 중년이 되면 저도 중년이라서 너무 느끼는 건데 저는 20, 30대 때 제가 태권도 사범을 했을 때입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와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숙식을 했을 때인데 그 도장에서 숙식하면서 근데 저녁에 일 다 끝나고 나면 밥 둘이 두세 공기씩은 먹으면서 김치랑 그냥 돼지 볶음이랑 다 먹고 나서 바로 그거 먹고 10분 있다가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그때는 이제 복근이라고 하죠. 이런 복근, 왕자 이런 것들이 흐려지지 않을 만큼 신체 활동도 많았고 몸 상태도 그렇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많이 먹어도 괜찮다. 살도 안 찌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지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40대가 지나고 50대 중년에 딱 오다 보니까 느끼는 거. 첫 번째가 먹으면 살이 많이 쪄요. 그냥 많이 먹으면 옛날처럼 먹으면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이라기보다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살찝니다.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옛날처럼 이 소화 능력이 좋지가 않아요. 소화관에 있는 위장도 다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통증. 그냥 어느 순간 어깨 통증이 한번 오고 어느 순간 목 통증이 오고 어느 순간 무릎 통증, 골반 통증, 발목 통증들이 옵니다. 근데 이 통증들이 왔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통증이 왔네? 그냥 이제 근데 며칠 지나고 파스 붙인 다음에 며칠 지나면 이게 좀 좋아져요. 근데 그 신호가 뭐냐면 단축되고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몸이 계속 신호예요. 그게 통증이 아파 그래서 한 달 정도 병원 다니고 뭐 한 다음에 이제 통증이 잡혔네 하고 유연성 운동을 안 하고 가동범위 운동을 안 하고 신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냅두면 이게 체형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는 현상들을 받게 되실 거예요. 어깨는 앞으로 굽히면서 라운드 숄더가 되고 등은 굽고 목은 앞으로 쭉 나오는 거북목이 되고 허리는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전방 경사가 되지 않고 약간 굽혀지면서 허리도 앞으로 꼬부랑 할머니처럼 앞으로 굽히고 무릎도 옛날만큼 펴지지가 않고 고관절도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다리는 옛날만큼 올라가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바로 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이거든요. 이 노화가 진행되는 현상은 바로 이런 통증들의 시작이고 먹으면 내가 살이 잘 찐다? 옛날만큼 그러지 않네. 이게 신호 1번. 2번은 통증. 아프네? 이게 신호입니다. 이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통증을 잡고 가동범위를 넓히고 유연성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해주셔갖고 이게 단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이 통증들로 인해서 여기가 굽고 그 다음 반대쪽 굽고 목 굽고 고관절 굽고 계속 굽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내 몸 형태가 갑자기 정말 노화가 많이 일어난 내 몸 형태의 몸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들은 잘 빠진다는 다이어트를 똑같이 하는데 왜 나는 안 빠질까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나만 살이 안 빠진다. 그럼 보통은 내 의지가 약한가 하고 자기 탓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마다 타고난 오장육부의 크기와 강약이 다 다르거든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바꿀 수 없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이걸 8가지로 나눈 것이 바로 팔체질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휘발유차, 경유차, 전기차가 있잖아요.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멀쩡하던 차가 퍼져버리듯이 내 몸에 안 맞는 음식, 안 맞는 연료를 넣게 돼버리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몸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살이 빠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남들한테는 약이 되고 다이어트 식단이 나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다이어트 식단이 누구한테 맞는지는 제가 다음 질문에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걸까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줄인다거나 샐러드를 먹는다는 게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은 다이어트 식단이라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정반대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예가 말씀하신 샐러드이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뭐 배추,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가 들어가 있는 샐러드부터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건강식의 대명사인데요. 그런데 목양 체질, 모금 체질, 뭐 수음 체질 같은 분들은 샐러드만 드시면 오히려 살이 빠지질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장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추나 시금치, 케일 같은 잎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목 체질, 특히 목양 체질, 모금 체질의 장 점막을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양 체질, 모금 체질인 분들은 샐러드만 먹다가 오히려 살이 쪄버린다, 몸이 붓는다 라고 하는 좀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 예시로 저희가 이제 옥주현님 같은 경우가 자기가 목양 체질인데 과거에 핑클 활동을 할 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샐러드만 먹었는데 오히려 살은 빠지지가 않고 설사만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반대로 요즘 유행하는 고기 위주, 저희가 저탄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황제 다이어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은 금양 체질, 금음 체질한테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금양 체질과 금음 체질은 간 담독의 기능이 가장 약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담즙이 적게 생산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뭐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아니면 닭고기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시게 돼버리면 위염, 역류성 식도염, 설사에 피부 알러지까지 같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은 빠졌는데 주변에서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요즘 어디 아파? 아토피가 왜 이렇게 심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나 좋다고 하는 식단이 체질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질은 어떻게 아는 거고 체질을 알면 다이어트가 쉬워지는 건가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하면 또 다른 걸 또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체질을 알게 되면 내 몸에 맞는 식단,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식단,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들에게 좋다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체질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는 고기로 단백질을 채우면 안 되구나, 생선이랑 해산물, 연어 스테이크로 가야겠구나, 이런 방향이 명확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목양 체질이나 모금 체질이면 나는 잎채소, 샐러드가 맞지 않구나, 그래서 잎채소 대신에 뿌리채소를 먹고 그리고 생선이나 해산물 대신에 소고기를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실천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체질에 맞게 빼면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안색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다이어트 하더니 살도 빠지고 요즘 뭔가 피부도 좋아지고 삶이 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다이어트, 이게 바로 팔체질 다이어트죠. 체질별로 살 뺄 때 줄여야 되는 음식과 오히려 챙겨야 되는 음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크게 제가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목체질,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에 해당하는데요. 이 목체질 분들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잎채소를 버리고 뿌리채소를 먹어라. 즉 샐러드를 드실 때에도 배추, 상추, 양배추 같은 잎채소는 줄여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무나 당근, 연근, 비트,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채소를 드셔야 돼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 있어서는 소고기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도 잘 맞는 편인데요. 이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은 담즙이 풍부해서 육식이 정말 잘 맞거든요. 그래서 닭고기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통한 다이어트가 유익한 체질이 바로 목체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금체질입니다. 금양체질, 금음체질에 해당하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체질과 정반대입니다. 이분들은 육식을 끊고 바다로 가셔야 됩니다. 즉 모든 고기, 모든 육류, 우유, 치즈, 계란 노른자 처럼 지방질이 많이 함유된 이런 음식들은 좀 줄여주셔야 되고요.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바다 생선, 조개, 새우, 게, 오징어 같은 해산물로 단백질을 채우셔야 됩니다. 새끼를 다 이런 해산물로 구성을 하셔도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토체질입니다. 토양체질과 토음체질에 해당하는데요. 이 토체질 분들은 갑상선이 좀 항진되기 쉬운 체질이세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열을 좀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흰 쌀밥보다는 보리밥이 잘 맞고요. 고기 같은 경우는 아난다마이드라고 해서 혈압과 체온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돼지고기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반대로 인삼, 홍삼 또는 닭고기처럼 뜨거운 성질의 음식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수체질입니다.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수체질은 위장이 차고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갑상선 대사 기능도 조금 저하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약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삼계탕, 닭고기 또는 현미나 찹쌀,
그리고 꿀, 홍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여기서 수체질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소식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주 먹으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위장 운동이 느리기 때문에 앞에 먹은 게 소화되기도 전에 다시 음식이 들어가게 돼버리면 계속 위장관계에 음식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같은 다이어트라 하더라도 체질마다 줄여야 될 음식과 챙겨야 될 음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가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식단에서 이것만 한번 바꿔봐라,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아직 나의 팔체질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준부터 지키면 내일부터 바로 살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정제 탄수화물부터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 단 음료수 이런 것들은 어떤 체질이든 과하게 먹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체질을 따질 것 없이 여기부터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다이어트의 출발선입니다. 두 번째,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관찰해보세요.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유독 속이 더부룩하다, 좀 피부가 뒤집어졌다, 아니면 설사를 한다, 머리가 아프다, 그렇다면 이 음식은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몸의 분명한 신호이거든요.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속이 편한 단백질을 찾으세요.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해산물이나 생선으로 바꿔보시고요. 반대로 나는 생선은 영 비린내가 나서 당기지 않는다, 고기를 먹어야 든든한 분들은 그쪽이 나의 단백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다이어트의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나의 체질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서술한 책 체질혁명의 자가진단부터 체질별 식단까지 하나하나 다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의지 탓하지 마시고 방향을 바꿔보세요. 원장님, 그러면 내 체질은 어떻게 자가검진할 수 있을까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보통은 체형, 외모, 성격을 기준으로 내 체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양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목양 체질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둥글둥글한 눈사람 체형인 분들이 많습니다. 풍채가 좋고 살집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마른 목양 체질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목양 체질이면 알 수 있는 외모적 특징도 있는데요. 인상 자체가 좀 둥글둥글하고 꾸덕하고 좀 넉넉해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표정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약간은 포커페이스 같은 느낌을 주는 분들이 많죠. 성격 같은 경우는 과묵하고 좀 너그러운 보스 스타일입니다. MBTI로 이야기를 하자면 I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I와 S 유형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목양 체질은 말을 많이 하면 유독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지는 분들도 많아요. 음식 반응에 있어서는 내가 소고기, 뿌리채소, 밀가루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이 목양 체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무나 당근, 연근, 감자 이런 것들이 보약이죠. 그런데 반면에 조개, 굴, 새우 같은 갑각류나 해산물류는 나 이상하게 싫다, 비린내가 나서 싫다, 먹기 싫다, 싫어한다, 이런 분들이 목양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체 반응 중에서는 사우나에서 땀을 쫙 빼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죠. 연예인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우리 마동석님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목양 체질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풍채가 좋고 땀도 조금 많을 것 같고 과묵한 사업가 기질의 보스형, 이런 분들이 주변에 꼭 한 분씩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목양 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모금 체질을 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모금 체질은 키가 크고 팔, 다리가 길쭉길쭉한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말라 보여도 조금만 운동을 하면 금방 근육이 붙는 그런 체질인 분들이 많죠. 모델이나 농구선수, 배구선수 중에 유달리 모금 체질이 많습니다. 외모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약간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요.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좀 입도 크고 시원시원한 피지컬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은 이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좀 외향적입니다. 외향적이고 밝은데 속은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조금 상처를 쉽게 받을 수도 있고요. 가끔 욱하는 면도 있습니다. 자, 음식 반응, 여기가 핵심인데요. 모금 체질은 사실은 대장이 좀 짧고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은 잘 먹는데 화장실도 좀 자주 가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평소에 화장실을 2번 정도 가는 것이 일상이다, 또는 조금 안 맞는 음식 먹었을 때는 3번, 4번 정도 화장실로 직행한다, 이런 분들이 바로 모금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를 먹으면 보약인데 해산물, 그리고 샐러드, 배추, 양배추 같은 잎채소를 먹으면 오히려 조금 설사를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 이렇다면 모금 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예인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가 모금 체질이다 밝힌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일단은 신세계, 영화 신세계에서 중구형으로 나왔던 박성웅 씨 같은 경우가 모금 체질임을 유튜브를 통해서 밝혔고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모금 체질로 추정되는 연예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광수님, 그리고 이동욱 배우님, 그리고 여자 연예인
연예인 중에서는 전지현 씨 이런 분들이 모금 체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키에 근육이 잘 붙는 피지컬. 그리고 이광수님 같은 경우 예능에서 화장실 에피소드가 많았던 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 토양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 체질은 상체가 하체보다 좀 발달한 이런 체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보통 체격인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분들이 소화력이 워낙 좋아서 조금만 밥을 먹어도 난 살이 쪄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굉장히 딱 보면 토양 체질임을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표정이 밝고 생기가 넘치고 센스가 뛰어나고 아주 외향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웃고 있는 표정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 중에서는 시각 감각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패션이나 꾸미는 데에도 센스가 좋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옷도 좀 화려하게 입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의 성격은 MBTI로 말씀을 드리자면 외향형이면서 F, 감정유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E와 F 조합인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고 행동 대장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격은 급하고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일을 벌일 때는 굉장히 열정적인데 이 마무리, 끝맺음은 좀 흐지부지 될 때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잘 다스리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인 분들이죠. 토양체질 같은 경우는 음식 반응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을 잘 먹습니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까지 거의 다 잘 받거든요. 그런데 뭐가 안 맞다? 바로 매운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맵찔이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 이렇다면 토양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홍삼 같은 경우도 열을 막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맞습니다. 홍삼 먹고 났더니 머리 쪽에서 막 열이 차는 것 같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다. 이렇다면 역시나 토양 체질 가능성이 높아요. 찬물 또는 시원한 음료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체질이죠. 토양 체질임을 스스로 밝힌 대표적인 연예인을 말씀드리자면 송혜교 씨 그리고 저희가 추정하는 연예인을 말씀드리자면 조세호 씨를 토양 체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즌 B 시즌에서 B 씨도 토양 체질로 진단받는 영상이 방영이 됐었거든요. 밝고 사교적인 이미지 그리고 소화력인 좋은 패턴에 딱 들어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토음 체질인데요. 토음 체질은 사실 인구에 있어서는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희귀 체질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체형은 좀 날씬하거나 마른 분들이 많습니다. 외모는 섬세하고 단정한 인상을 주거든요. 사실 그래서 체형과 외모로는 토음 체질로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성격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솔직하면서도 좀 차분한 분들이 많고요.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는 기버 성향이 강합니다. 이 부분이 토음 체질의 아주 전형적인 성격이거든요. 자기 일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또 빡신 분들이 많아요. 아주 워커홀릭도 많고요. 하나의 업무를 완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막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자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분들이 토음 체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토음 체질은 약 부작용이 심한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특히 항생제나 진통제, 페니실린 이런 약물을 먹었는데도 과민 반응이 잘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분은 매운 음식을 8체 중에서 가장 못 먹는 것이 바로 토음 체질의 특징입니다. 조금만 매운 걸 먹어도 다음날 아침에 뒤가 뜨거운 설사를 한다. 아니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따가워가지고 먹질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많고 돼지고기와 해산물은 잘 맞고 닭, 오리는 좀 안 맞습니다.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토음 체질이다 이렇게 밝혀진 분은 없는데요. 제가 강력하게 추정하기로는 지드래곤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력하게 토음 체질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 연예인 중에서는 아이유 같은 경우도 토음 체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드래곤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드래곤님이 8체질 이상 토음 체질일 것이다 라고 분석했던 그런 그 인스타 영상이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영상에 모두 좋아요를 또 눌러주셨더라고요.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본인의 이미지와 제가 또 분석했던 내용들이 잘 부합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금양 체질은 마른 편이고요. 어깨가 넓은 역삼각형 체형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굉장히 좀 특징적인데 이 직각 어깨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어깨가 이렇게 직각이죠. 보톡스를 맞은 것도 아닌데 직각 어깨를 가진 분들이 금양 체질에 많습니다. 외모는 평소엔 좀 부드러운 인상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눈을 보면 좀 달라요. 눈빛이 강하고 날카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차분해 보이지만 어딘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죠. 성격은 이분들은 사실 8체 중에서 가장 내향적이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이 발달한 천재 또는 예술가형인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깊이 사고하는 걸 좋아하고요. 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신비주의로 비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성,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가수나 음악가도 많습니다. 음식 반응은 사실 금양 체질은 모든 육류와 유제품, 밀가루가 거의 독약 수준입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또는 닭가슴살 다이어트했다가 막 피부가 뒤집어지고 소화기가 다 망가지는 분들이 많죠. 대신 나는 생선이나 조개, 갑각류 같은 해산물이 좋다. 해산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잎채소가 보약입니다. 샐러드 먹으면 속이 편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이 금양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찬물 목욕이라고 하죠. 콜드 플런지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콜드 플런지를 하고 나면은 나는 컨디션이 되게 좋아진다. 하지만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고 나면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분들이 금양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금양 체질로 스스로 밝힌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카스텐의 보컬이신 하윤우님 같은 경우도 직접 금양 체질임을 밝히셨고요.
그리고 배우분들 중에서는 예지원님, 그리고 명세빈님, 그리고 치어리더 박기량님이 실제로 금양체질 진단을 받았다 라고 방송에서 밝히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는 금양체질 연예인으로서는 박효신님, 그리고 이수님, 그리고 제니씨를 금양체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음체질에 대해서 자가진단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금음체질은 금양체질보다 조금 더 마른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똑같이 직각 어깨인 분들이 많고요. 말랐는데도 상체는 발달한 그런 역상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모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외모는 눈매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눈빛이 선명하고 좀 강렬한 분들이 많고요. 카리스마가 외모에서 그대로 묻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음체질은 성격이 금양체질과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근데 사교적인데도 불구하고 좀 냉철하고 비판적인 이런 이제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조직을 이끄는 선천적 리더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분들은 분노를 좀 잘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잘 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화를 내면 몸이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체질이기 때문에 분노 관리가 정말 중요한 체질입니다. 음식 반응은 금양 체질과 거의 같습니다. 모든 육류가 안 맞고 밀가루까지 해롭습니다. 육식이나 밀가루를 먹고 나면 좀 굉장히 속이 불편하다, 피부 알러지가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해산물이 좋다, 그리고 입체소가 잘 맞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사우나가 해롭고요. 냉수욕이 좋습니다.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스스로 금음체질임을 밝힌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한예슬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 금음체질임을 밝히셨고요. 그리고 류준열 씨 같은 경우도 금음체질로 밝히셨고요. 중년 여배우이신 배종욱님 같은 경우도 금음체질에 맞춰서 식단을 지킨다. 그리고 방송에서 이승기님 같은 경우도 금음체질로 진단을 받으셨고요. 모델이신 한혜진님 같은 경우도 금음체질, 그리고 소녀시대 서현님 같은 경우도 스스로 금음체질임을 방송을 통해서 밝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수양체질입니다. 수양체질은 날씬하고 작은 체격에 상대적으로 하체가 발달한 분들이 많습니다. 군살 없이 좀 다부진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외모는 좀 자세가 굉장히 곱고 단정한 분들이 많고요. 운동신경은 뛰어난 경우도 많아요. 성격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돌다리도 하나씩 두드려보는 완벽주의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수양체질은 의심이 많고 신중하며 냉철한 어떤 사무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체질 중에서 가장 세밀하고 정확한 그런 분들입니다. 음식 반응이 좀 독특한데요. 수양체질은 사실 밥을 많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며칠씩 대변을 보지 않아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3일, 4일 이렇게 변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면 쓰러질 정도로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사우나나 일광욕을 하고 나면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죠. 고기 종류에서는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가 굉장히 잘 맞고, 돼지고기, 그리고 굴 이런 것들을 먹으면 배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 중에서 사실 좀 밝혀진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8체질 의료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는 분은 바로 김연아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씬한 체형에 완벽주의적이고 운동 능력이 탁월한 이런 케이스가 바로 수영 체질의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영 체질로 제가 추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예인 한 분만 꼽자면 에스파의 윈터 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터 씨는 스스로 노땀 윈터다, 나는 땀이 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 시국이 굉장히 적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체보다는 마르신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골반 라인이 되게 예쁘게 발달한 것이 바로 수영 체질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수음 체질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음 체질은 날씬하거나 마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키는 큰 경우도 많아요. 상체보다 하체가 조금 더 발달한 슬림한 골격인데요.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살이 잘 안 찌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외모는 좀 길쭉길쭉하다, 그러면서 호리호리한 인상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은 8체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차분하고 신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결정을 내릴 때는 조금 우유부단한 면도 있고요. 남에게 실수하는 걸 좀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 반응으로서 수음체질을 알고 있는 방법은, 수음체질은 위장이 사실 유리알처럼 약한 소식좌입니다.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잘 유지가 되고요. 과식을 한다든지 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찬 음식을 먹게 되면 바로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땀은 적고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사우나도 사실 해로운 편이고요. 돼지고기는 정말 안 맞습니다. 대신 닭고기, 오리고기, 소고기가 잘 맞는 이런 분들이 수음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재석 씨가 아주 강력하게 수음체질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윤석 씨, 개그맨 이윤석 씨도 전형적인 수음체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이 짧고 소식하면서도 체형 유지가 잘 되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늘 신중한 모습이 딱 들어맞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8가지 체질의 특징 기억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체질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검사로는 정상인데 그리고 잘 먹는데 잘 자는데 만성피로나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네, 진료실에서 매일매일 제가 듣는 이야기인데요. 뭐 혈액검사라든지 영상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라는 결론을 들었다고 해요, 환자분들이. 그런데 늘 피곤하고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사실 이게 꾀명도 아니고요. 기분 탓도 아닙니다. 저는 이 출발점을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에서 찾습니다. 내 몸에 안 맞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몸 안에서는 조용히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순서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나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섭취를 하게 되버리면 장 점막을 계속 자극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장벽이 미세하게 틈이 발생하게 되고 헐거워지게 됩니다. 이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나 엔도톡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독소라든지 아니면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장이 샌다라고 해서 새는 장증후군 또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이 장누수 증후군이 많은 질환을 일으키는 질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히스타민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들어온 물질들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몸속 히스타민 농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히스타민이 높아지게 돼버리면 가려움, 둔거림, 두통, 만성 피로 같은 설명 안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줄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신피로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히스타민 신드롬이라든지 장누수 증후군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나 염증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부신이 지치게 됩니다. 부신에서 생산하는 코르티졸이 원래 염증을 억제를 하고 히스타민을 억제를 해주게 되는데 이게 고갈되면 피로가 만성적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무엇이냐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과 장, 부신이 지치게 돼버리면 이렇게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러면 늘 몸이 춥고 무겁고 피로하고 살이 찌게 됩니다. 하지만 혈액검사상에서는 정상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도미노입니다. 그리고 이 첫 도미노를 딱 건드리는 게 바로 나의 팔체질에 안 맞는 음식의 반복적인 섭취라는 거죠. 같은 피로와 같은 통증도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똑같이 피곤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팔체질별로 체질마다 결이 다릅니다. 가령 목양 체질과 모금 체질, 이분들은 부종이 많이 생겨요.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이런 피로를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특히 땀을 못 내고 막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더 늘어지고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체질, 금음체질은 신경이 예민해지는 쪽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돼버리면 소화기부터 탈이 나고요. 피부 트러블, 가려움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불면, 그리고 불안 증세가 발생하면서 너무 피곤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토양체질, 토음체질 분들은 열이 위로 이렇게 뜨는 양상이 많습니다. 피곤한데 얼굴이 화끈거려요. 가슴이 답답해요. 예민해서 잠을 설쳐요. 너무 더워요.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로해요 라는 분들이 많고요. 수양체질, 수음체질 분들 같은 경우는 속이 차고 기운이 깔아앉는 이런 방식의 피로가 많습니다. 소화가 되게 느려졌어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요. 그리고 손발이 차고 입만 약간만 해도 축 처지는 경향, 이런 쪽의 피로를 호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똑같이 피곤해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어떤 양상으로 피곤한지를 살펴보면 체질의 힌트가 보이는 거죠.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버리면 염증 물질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관절과 근육 어디서 어떻게 터지느냐,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질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력이 올라간다. 사우나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좋다. 반신욕은 누구에게나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사우나죠. 목 체질은 땀을 내야 컨디션이 살아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체온을 1도 올리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우나, 찜질이 정말 잘 맞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분들인데요. 의도적으로 땀을 빼주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금체질이나 수체질은 정반대입니다. 이분들은 사우나에서 땀을 빼게 돼버리면 개운하기는커녕 어지럽고 기운이 쭉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히 금양체질, 금음체질 같은 분들은 도리어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냉수욕을 하는 게 오히려 면역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내 체질이 땀을 내야 하는 쪽인지 또는 열을 식혀야 하는 쪽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우나에서 어지러웠던 경험 또는 반신욕하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더 무너졌던 경험,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보냈던 체질 신호였던 거죠. 피곤하거나 몸이 무거울 때 체질별로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기운 차리게 만들어주는 음식도 체질마다 다릅니다. 일단 목양체질, 모금체질은 소고기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기에 무, 당근, 마, 비트, 도라지,
더덕 같은 뿌리 채소를 곁들이면 에너지가 차오르게 되죠. 금양체질과 금음체질 같은 경우는 생선류라든지 아니면 전복, 조개, 새우, 바다장어 같은 해산물이 가장 빠르게 기운을 채워줍니다. 피곤할 때는 고기 말고 바다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그런 분들이죠. 토양체질과 토음체질 같은 경우는 몸에 열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는 쪽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가 굉장히 잘 맞고요. 보리나 오이 같은 시원한 성질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음식이 보약입니다. 대표 중에 삼계탕이 있잖아요. 닭고기, 생강, 대추, 꿀 같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처져 있는 기운을 끌어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흔히 피곤하면 홍삼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고요. 녹용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삼은 수체질 그리고 목양체질에게는 좋지만 금체질이나 토체질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녹용도 마찬가지로 목양체질, 모금체질에게는 굉장히 보약이지만 금양체질, 금음체질 그리고 토양, 토음체질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같은 보양식이다 하더라도 나의 체질에 맞아야 진짜 보약이 되는 것이고 내 체질에 해로우면 오히려 안 좋은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로감이나 통증이 반복될 때 조심해야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미노, 특히 장누수 증후군에서 시작해서 히스타민 증후군, 부신피로 증후군으로 이어지는 이 만성 피로의 출발점이 사실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 즉 나의 체질에 해로운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피로와 통증이 반복된다면 내가 무엇을 더 챙겨 먹을까 보다는 무엇을 빼야 하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양체질, 모금체질은 잎채소 샐러드가 가장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바다 생선과 조개류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건강식이라고 전복을 먹게 돼버리면 오히려 몸을 더 무겁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양체질, 금음체질은 모든 육류를 끊으셔야 됩니다. 우유, 밀가루, 그리고 인삼, 홍삼이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녹용도 해로울 수가 있어요. 피곤하다고 고기를 먹는다든지 녹용과 홍삼 먹는다든지 하면 더 처지고 트러블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토양체질, 토음체질은 열성 음식이 안 맞습니다. 닭고기, 오리고기가 굉장히 해롭고요. 인삼과 홍삼처럼 열을 더하는 음식은 정말 해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줄이셔야 됩니다. 특히 또 양고기가 되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양고기 스테이크, 양갈비 스테이크도 피곤할 때 드시면 도리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은 찬 음식이 안 맞습니다. 고기 종류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정말 안 맞는 체질이거든요. 그리고 보리로 만든 맥주 아니면 팥빙수처럼 속을 차게 하는 음식이 정말 안 맞습니다. 차가운 게 들어가면 가뜩이나 느린 소화가 더 처지게 되고요. 가뜩이나 저하되어 있는 어떤 갑상선 기능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반복되는 피로와 통증 뒤에는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 숨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해로운 음식을 찾아서 빼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나의 체질에 뭐가 맞고 뭐가 안 맞는지는 제 책인 체질혁명에 체질별로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슈퍼푸드나 건강식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는데요. 네. 딱히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같은데 또 왜 그럴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방송에서 좋다는 슈퍼푸드 아니면 홍삼, 오메가3, 견과류, K,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부지런하게 챙겨 드시는데 정작 내 몸은 그대로다 또는 오히려 더 몸이 나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런 슈퍼푸드들은 평균적인 사람에게 좋다는 통계이지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질이라는 변수를 빼고 나온 결론이거든요. 오히려 내 체질에 안 맞는 슈퍼푸드는 열심히 챙길수록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히스타민 반응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을 섭취를 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이 음식을 마치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내 몸에 침입한 침입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위산의 분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위염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알러지라든지 그래서 히스타민 신드롬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홍삼이거든요. 홍삼은 몸에 좋다고도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홍삼만 먹으면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잠을 못 자고 코가 막히고 피부에 발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홍삼이 자기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같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보약이 되지만 누구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팔체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좋다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느냐를 먼저 봐야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체질에 뭐가 맞는지는 이따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체질 중에서 내가 어떤 체질인지 참고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나 체크리스트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체형과 외모이죠. 일단 체형 같은 경우는 내가 상체가 발달했는지 또는 하체 골반 쪽이 발달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체질이 많이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체가 하체보다 상대적으로 발달한 분들은 토체질과 금체질 분들이 많고요. 상체보다는 하체가 발달한 분들은 수체질과 목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에 있어서도 체질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나의 피부가
좀 건조하면서도 예민한 피부인지, 아니면 나의 피부가 기름지면서도 조금 튼튼한 피부인지를 가지고, 질긴 피부인지를 가지고도 체질 진단이 가능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서도 조금 예민한, 되게 드라이하면서도 센시티브한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체질인 경우는 금양 체질, 금음 체질, 그리고 수양 체질, 톰 체질, 이런 분들이 많고요. 피부가 조금 오일리하면서도 피부가 두껍고 튼튼한 분들은 목양 체질과 모금 체질, 토양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BMI라고 하죠. BMI, 어떤 비만의 정도를 가지고도 체질을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BMI 기준에서 기준치보다 약간 더 오버가 됐다, 아니면 난 조금 약간의 비만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토양 체질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등도보다 조금 더 말랐다, 이런 분들은 금양 체질과 톰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BMI 기준상 기준치보다 많이 말랐다, 이런 분들은 금음 체질, 수양 체질, 수음 체질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BMI 기준에서 나는 정상인보다 조금 많이 좀 뚱뚱하다, 많이 비만하다 하면 목양 체질과 모금 체질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격과 기질로서 체질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나면 바로 터트리는 편인지, 아니면 화가 나면 좀 참는 편인지에 따라서 금양, 금음 체질 쪽인지, 아니면 수양, 수음 체질 쪽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외향적인 체질인지 내향적인 체질인지에 따라서, 외향적이다라고 한다면 토양 체질, 그리고 금음 체질, 아니면 모금 체질, 이런 분들이 많고요. 내향적이다라고 한다면 수양 체질, 수음 체질, 금양 체질, 목양 체질로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가 넘치는 창조형인지, 이런 분들은 금양 체질, 금음 체질, 토음 체질인 경우가 많고요. 내가 꼼꼼하게 관리를 잘하는 관리 유형인지, 이런 분들은 수양 체질, 수음 체질, 그리고 모금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음식과 약물에 대한 내 몸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커피 한 잔 마시면 밤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생제나 진통제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나면 개운한 분들이 있고, 아니면 어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 하나하나가 체질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 체질 자가 진단은 나는 이 체질이다 라고 찍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반응을 보니 이 체질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룰아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거는 한의원에 오셔서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 것이지만, 집에서 방향을 잡는 데까지는 어떤 체크리스트만으로도 충분한데요. 그게 이제 제 책 체질혁명의 자가진단 문항지, 그리고 자가진단이 가능한 AI 앱을 통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따라오시거나 AI 앱을 사용을 해보시면 내 체질이 어느 쪽인지는 스스로 좁혀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질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 나한테는 안 맞고 또 잘 맞고, 그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흔한 음식일수록 이게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음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닭가슴살인데요. 닭가슴살과 관련해서 시즌 비시즌의 B씨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을 나는 정말 매일 먹는데, 그리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고지혈증이 생겼을까, 이런 영상 한번 올리신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라고 하면 다들 닭가슴살부터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대표적인 건강 단백질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 닭가슴살은 수양 체질이나 수음 체질 또는 목양 체질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단백질이 맞습니다. 하지만 토양 체질, 토음 체질, 그리고 금양, 금음 체질한테는 가장 안 맞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시즌 비시즌의 B씨 같은 경우는 토양 체질로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자기한테 안 맞는 닭가슴살을 먹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체질이나 토체질, 이런 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을 매일 먹게 돼버리면 속이 더부룩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고지혈증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잎채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배추, 양배추, 상추,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인데요. 이런 것들은 금양체질, 금음체질, 토양체질, 토음체질한테는 정말 좋은, 거의 보약 같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잎채소가 목양체질, 모금체질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채소들에 들어가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성분이 목 체질의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설사나 장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샐러드만 먹었는데 살은 안 빠지고 설사만 하고 속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목 체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과는 하루 하나의 사과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과는 수체질, 수양체질, 수음체질과 목양체질에게는 굉장히 좋은 과일이지만 금양체질이라든지 토양, 토음체질한테는 정말 안 맞습니다. 음료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커피는 목양, 모금 체질은 한 잔 마셔도 굉장히 개운합니다. 하지만 금양 체질이나 금음 체질 또는 수 체질은 카페인에 예민하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밤새 잠을 설칠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닭가슴살, 잎채소, 사과, 커피처럼 이런 누구나 먹는 음식조차 체질에 따라서 약과 독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먹는데 왜 나만 못 먹어? 이게 사실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질에 따라서 일상 속 식단을 잘 고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집에서 차리는 한 끼를 밥, 즉 곡물이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채소 이 세 가지 축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 체질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먼저 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목양 체질이나 모금 체질, 수양 체질, 수음 체질은 흰쌀밥도 잘 맞지만 현미, 찹쌀이 잘 맞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토양 체질, 토음 체질 같은 경우는 현미, 찹쌀이 해롭거든요. 그래서 보리가 잘 맞기 때문에 보리나 귀리를 섞은 잡곡밥이 좋습니다. 금양 체질과 금음 체질 같은 경우는 흰 쌀밥이 잘 맞는데요. 잡곡류 중에서는 메밀이 잘 맞기 때문에 메밀과 녹두 그리고 백미를 섞은 그런 곡물이 잘 맞습니다. 다음 단백질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목양 체질과 모금 체질은 소고기가 가장 잘 맞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수양 체질과 수음 체질 같은 경우는 닭고기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닭고기나 삼계탕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섭취해 주시면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고요. 토양 체질과 토음 체질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가 정말 잘 맞습니다. 돼지고기와 해산물을 드시면서 권장을 하고요. 금양체질, 금은체질 같은 경우는 모든 생선 종류라든지 해산물류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해산물로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은 채소입니다.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은 잎채소가 정말 해로운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무나 당근, 연근 같은 뿌리 채소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수양체질과 수음체질도 목양체질과 동일합니다. 상대적으로 잎채소보다는 뿌리 채소가 훨씬 더 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양체질과 금음체질 그리고 토양체질, 토음체질은 반대로 뿌리 채소가 좀 안 맞습니다. 배추, 상추 같은 잎채소가 훨씬 잘 맞는 체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체질이라면 소고기 묵국에 흰쌀밥, 감자와 고구마 같은 상차림이 최고의 한 끼가 되는 거고요. 금체질이다라면 생선구이에 메밀밥, 상추쌈 이 딱 맞는 밥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끼를 세 축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몇 끼니가 곧 체질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는 메뉴를 편하게 고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선택하는 요령이 있을까요? 네, 먼저 카페부터 살펴볼게요. 목양체질과 모금체질은 우유도 잘 맞고요. 카페인도 잘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유랑 커피가 둘 다 잘 맞기 때문에 따뜻한 카페 라떼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모금체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장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설사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금양체질, 금음체질 같은 경우는 카페인도 맞지가 않고요. 우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떼가 굉장히 해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캐모마일이나 페퍼민트 같은 허브티가 부담이 적습니다. 토양체질, 토음체질은 몸에 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원한 음료가 잘 맞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신다 이런 분들이 많죠. 수체질은 반대로 찬 음료나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차나 대추차처럼 따뜻한 차를 고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편의점으로 가볼게요. 목양체질, 모금체질은 우유나 치즈, 호두 같은 견과류, 고구마, 소고기, 육포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선택입니다. 샐러드는 굳이 고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양체질, 금음체질은 참치김밥이나 삼각김밥 종류 중에서도 해산물이 들어간 그런 김밥, 새우나 게살이 함유된 김밥 또는 생선 종류 그리고 바나나, 딸기 같은 과일이 잘 맞습니다. 대신 견과류나 우유, 소시지는 피하셔야 되죠. 토양체질과 토음체질은 열을 식혀준 쪽이기 때문에 과일이 무난하고요. 그리고 모리가 들어간 제품도 무난합니다. 인삼이나 홍삼 음료 같은 것들은 안 마시는 것이 좋겠죠. 수양체질, 수음체질은 따뜻하게 몸을 데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잘 맞습니다. 군 고구마도 잘 맞고요. 견과류도 잘 맞고요. 대신에 찬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은 속을 차게 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를 게 많아서 헷갈릴 때는 내 체질에 안 맞는 것부터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흔히들 과일은 몸에 좋다, 뭐든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과일도 먹으면 안 되고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 비타민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과일, 저런 과일 골고루 드시게 되는데 사실 과일도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혈당 문제입니다. 과일은 단맛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단맛이 혈당을 꽤 빠르게 올리는 과일 종류도 있기 때문에 혈당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과일 종류를 가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체질 문제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내 체질에 맞으면 보약처럼 작용하지만 안 맞게 돼버리면 오히려 히스타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속을 불편하게 하고 몸을 붓게 만든다든지 알러지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니까 무조건 다 좋다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누가 어떻게 먹느냐를 같이 봐야만 됩니다. 혈당 이야기랑 체질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50대, 60대는 혈당 때문에 과일도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요.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 그리고 덜 올리는 과일 따로 있는 건가요? 네,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혈당 지수라는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쉽게 말해서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치고 올라가느냐 이 속도를 점수로 매긴 것이 혈당 부하 지수예요. 이 점수가 높은 과일일수록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게 수박, 그리고 파인애플, 잘 익은 바나나, 망고와 포도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달고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이 드시잖아요. 하지만 혈당이 쑥 하고 바로 올라가기 쉬운 과일들입니다. 특히나
말린 과일인 경우는 더욱더 위험하고요. 곶감 같은 경우는 당이 굉장히 농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혈당 부하 지수가 중간쯤 되는 과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키위와 귤과 오렌지 같은 종류이고요. 반대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비교적 안전한 과일은 사과, 배, 자몽, 그리고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체리, 자두, 복숭아도 비교적 천천히 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수박, 포도, 바나나는 양을 줄이셔야 되고요. 베리류 쪽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안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또 내과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 얘기 자주 해주셨는데 네. 과일도 체질에 따라서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먼저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사과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체질과 목체질한테는 정말 좋은 과일인데요. 금체질과 토체질한테는 영 안 맞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오히려 속이 쓰리고 불편하고 알러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수체질과 목체질한테는 잘 맞습니다. 괜찮은데요. 토체질 그리고 금양체질에게는 가장 안 맞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 환자 중에서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입술이 이렇게 부어서 오신 거예요. 너무 부어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도 낫지 않으셔갖고 저희 한의원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감귤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낙과하는 과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다 드셨던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3박스씩. 근데 이분이 하필 토음 체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귤을 끊고 났더니 엄청나게 부풀어서 몇 년 동안 고생하셨던 이 입술 부종이 신속하게 좋아졌던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는 귤, 오렌지, 자몽, 라임 모두 마찬가지죠. 토체질한테 정말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박과 메론입니다. 수박과 메론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과일이기 때문에 토체질과 목체질에게는 시원하게 잘 맞습니다. 하지만 금체질에게는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체질에게도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참외, 딸기, 바나나, 블루베리 이쪽입니다. 이 과일들은 금체질과 토체질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편인데 수체질에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포도입니다. 포도는 사실 금체질에게는 보약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토체질에게도 잘 맞는데 유달리 목체질한테는 정말 안 맞습니다. 목체질이 포도를 자주 먹게 되버리면 역시나 배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러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복숭아, 자두, 체리 같은 과일들은 어떤 체질이든 비교적 무난하게 먹을 수가 있는 이런 과일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목체질은 사과, 배, 수박이 되게 잘 맞고요. 금체질은 포도, 딸기, 블루베리가 굉장히 잘 맞고요. 토체질은 수박, 참외 같은 시원한 과일, 수체질은 사과, 귤, 망고가 잘 맞는 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과일인데 왜 이렇게 먹고 났더니 속이 불편하지? 이건 그 과일이 나의 팔체질과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몸이 붓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반응인 건가요? 네, 이게 아주 정확한 반응인데요. 나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 이러면 내 몸의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일종의 낯선 침입자, 식품 알러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푸드 안티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들어오면 침입자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방출시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타민 수용체가 H1, H2, H3, H4가 온몸에 전신에 분포하고 있거든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첫 번째, 소화기입니다. 특정 과일을 먹고 났더니 유독 속이 더부룩하다, 메스껍다, 부글거린다, 가스가 많이 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게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붓기입니다. 히스타민이 대표적으로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전날 내가 사과나 귤을 먹었는데 다음날 이상하게 얼굴이나 손발이 괜히 푸석푸석하게 많이 붓는다. 이게 바로 히스타민이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서 몸에서 수분을 잡아두기 쉬운 이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변입니다. 체질에 안 맞는 과일을 먹게 되버리면 변이 무르거나 설사를 한다. 혹은 배에 가스가 찬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피로감입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먹고 났더니 나른하고 처진다. 이런 반응들이 특정 과일들을 먹을 때마다 반복된다면 이건 의지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일은 내 체질과 맞지 않는다 라는 몸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불면, 불안 증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계속 먹었다. 아니면 사과를 매일 아침마다 먹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불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약간 불안 증세가 생기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히스타민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할 수가 있고요. 또 심장의 민문이근의 수축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맞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좀 건강하게 먹고 싶어요. 네. 양이나 시간도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
이죠.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돼버리면 혈당도 그리고 체질적으로도 부담을 받게 되거든요. 일단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입니다. 과일에는 무조건 당질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양은 한 줌, 손에 잡히는 정도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스보다는 통과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주스는 갈면서 섬유질이 다 깨지는 것도 문제고요. 먹었을 때 혈당을 더 급속하게 올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또 말린 과일은 당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빈속, 공복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빈속에 달달한 과일을 많이 먹게 되어버리면 혈당이 급속하게 치솟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조금 드시거나 아니면 활동하기 전 낮 시간이 좋습니다. 자기 직전에 드시는 것도 혈당이나 소화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키위라든지 사과라든지 귤과 과일처럼 산이 많이 함유된 음식도 빈속에 드시면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역류성 식도염과 위험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공복에는 항상 과일을 피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체질에 맞춰서 드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수체질처럼 속이 찬 분들은 찬 과일 그대로 드시기보다는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내 체질에 안 맞는 과일은 아예 완전히 끊기보다는 양을 좀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과일을 알맞은 양으로 식후 또는 적절한 시간에 내 체질에 맞춰서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과일을 건강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 딱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남들에게 좋은 음식이 나한테도 좋은 건 아니다. 세상에 좋다는 음식, 건강법은 정말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걸 찾는 열쇠가 바로 팔체질입니다. 저는 지난 16년 동안 8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팔체질로 직접 진료하면서 이 체질에게는 이게 맞고 이건 안 맞더라 라고 하는 임상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16년의 기록을 일반 독자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한 권에 정리한 책이 바로 이번에 나온 제 책인 체질혁명입니다. 나의 체질을 스스로 찾는 자가진단법부터 체질별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음식표까지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체질로 추정되거나 확진된 대표적인 연예인 사례들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점인데요. 책을 사시면 제가 직접 제작한 AI 체질 진단 분석 툴도 무료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기 전에 또는 한의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가볍게 나는 어떤 체질 쪽일까를 스스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는 팔체질 이야기는 저의 유튜브 채널 체질닥터에서 계속 풀어가고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예인 체질 분석부터 체질별 건강 꿀팁까지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체질혁명 책 링크랑 제 유튜브인 체질닥터 채널 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고정 댓글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되는 다이어트, 남들에게는 정말 좋은데 나에게만 효과 없는 건강법에 지치지 마시고요. 답은 내 몸 안에, 내 체질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질혁명의 저자 한의사 박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